네, 294페이지입니다. 네, 이 비율분석법인데요. 이 비율분석법은 여러 가지 비율을 이용해 가지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비율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 비율만 오늘 볼게요. 첫 번째는 대부 비율, 두 번째 부채 비율, 세 번째가 부채 감당률입니다. 이 세 비율은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겠다. 자, 먼저 이거 하기 전에요. 이 건물이 하나, 부동산이에요. 이 건물을 살려는데 이 건물이 10억짜리야. 10억.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4억이에요. 나는 4억밖에 없어. 내 돈은. 이걸 우리는 자본이라고 불러요. 자기 자본의 줄임말, 자본. 지분이라고도 그럽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돈. 내 돈 4억. 그러면 4억 가지고 이거 사요, 못 사요? 이 건물 10억 안에 못 사지? 그럼 6억이 더 필요하죠. 그럼 6억은 빌린다 이 말입니다. 은행 가서 대출 받았어요. 이걸 부채라 그래요. 그럼 이 건물은 얼마짜리 건물이다? 10억. 이걸 우리가 자산이라고 그래요. 자산 가치, 자산. 그래서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라는 이런 식이 하나 나옵니다. 이런 식들은 아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사람 지금 10억 자산가다, 그죠? 이 건물 샀어. 그럼 이 사람 이제 10억 자산가야. 그래서 10억 자산가라 그래가지고 불허할 거 없어. 이 사람 빚이 6억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부채도 자산에 포함이 되네요. 부채도 자산에 포함이 돼요. 그럼 자본은 얼마인데요? 4억이고 부채가 6억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비율들이 나와요. 여기서 비율들이 나와. 그럼 대부 비율은 뭐냐? 대부 비율은 자산 가치분의 부채입니다. 자산 가치분의 부채를 대부 비율이라 그래요. 이걸 우리 투자론에 쓰는 얘를 총 투자액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총 투자액이 얼마인데? 4억 가지고 저 건물 못 사. 총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10억이죠. 10억이죠. 그러니까 은행 돈도 투자액입니다. 내 돈만 들어간 게 투자액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 투자액 그러면 내 돈하고 은행 돈을 합친 게 총 투자액이에요. 그러니까 총 투자액은 표현하는 방법이 구입금액 그래도 됩니까? 구입금액이 총 투자액이에요. 그럼 저 건물이 얼마짜리인데? 자산 가치도 10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가치라는 건 오르고 내리고 있지만 문제를 풀 때는 자산이라는 말이나 총 투자액이라는 말이나 구입액이라는 말이나 같다고 보고 문제 푸시는 게 좋아요. 물론 나중에 제가 문제 풀이 할 때 또 좀 말씀드리겠고, 일단 대부 비율은 자산 가치분의 부채입니다. 자산분의 부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조금 전에 자산이 얼마짜리였죠? 10억이었잖아요. 부채가 얼마인데요? 6억이네요. 그럼 이건 0.6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비율이라는 건 퍼센트거든. 그래서 우리가 퍼센트를 나타낼 때는 뒤에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몇 퍼센트입니까? 60%죠. 0.6은 60%죠. 0.15는 몇 퍼센트예요? 0.15.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
어? 이거 할 줄 알아야 되는데 0.15를 퍼센트로 바꾸면 몇 퍼센트다? 15% 곱하기 100 하면 돼. 퍼센트를 바꿀 때는 곱하기 100 하면 된다고요. 그럼 0.2는 몇 퍼센트예요? 어? 20%. 20%. 뒤에 0이 생략된 거거든. 할 줄 알죠, 이거? 믿을 수가 없다. 한마디 해보자. 0.09는 몇 퍼센트입니까? 9%. 그죠? 네. 요렇게 서로서로 바꿀 줄도 알아야 돼요. 요렇게. 됐죠? 그러면 대부 비율이 몇 프로다? 60%. 자, 대부 비율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 비율은 전체 부동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전체 부동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이거를 융자 비율이라고도 그러고요. 저당 비율이라고도 그러고요.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도 그래요. 똑같은 말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거를 LTV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적어줍니다. 이거를 LTV라고. LTV 그러면 대부 비율이에요. 대부 비율은 전체 부동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 자, 여러분 아파트 있지? 내가 아파트 살 때 아파트를 5억짜리 샀어. 근데 은행에서 대출을 4억 받았어요. 5억짜리 사는데 대출 4억 받았다고? 그럼 대부 비율은 5분의 4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0.8이죠. 그럼 대부 비율 80% 이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만약에 대부 비율이 커진다. 대부 비율이 커진다는 얘기는 부채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이 사람 지금 대부 비율 60%잖아. 근데 만약에 대부 비율이 80%다 그러면 부채가 8억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문제를 읽는데 대부 비율이 클수록 이렇게 나왔어. 대부 비율이 클수록 이 말은 뭐예요? 부채가 많을수록 이 뜻이에요. 네? 그 말을 이해를 해야 돼. 그 뜻이라고요. 자, 그 다음 부채 비율 볼게요. 부채 비율은 자본분의 부채예요. 이 지분이라 그래도 돼. 자, 읽어봅시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자본에 대한 부채. 시험에 그렇게 내요. 부채에 대한 자본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분수. 어떻게 읽는다고? 자본에 대한 부채. 그럼 나누는 거로 표현하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자본은 얼마죠? 4억이었죠. 부채는 얼마인데요? 6억이었죠. 그러면 6 나누기 4 하면 되죠. A분의 B는 B 나누기 A라고 그랬잖아. 6 나누기 4. 그럼 얼마인데요? 1.5예요. 1.5는 몇 퍼센트인가요? 곱하기 100. 150%. 1.5는 몇 퍼센트? 그럼 1은 몇 퍼센트야? 그럼 1이 100%라니까. 1이 100%야. 1이 100%. 2는요? 200%. 3은요? 그렇지. 그 뜻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게 지금 1.5라고 그랬죠? 이 말은 부채가 자본의 1.5배다 이 뜻입니다. 오케이? 현대자동차 부채 비율이 400%래. 현대자동차 부채 비율이 400%래. 400%는 4조. 그죠? 그 말은 현대자동차가 자본보다 부채가 4배 많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내 돈에 비해서 부채가 4배 많다는 뜻이라고. 그게 부채 비율의 의미야. 부채 비율은 내 돈에 비해서 부채가 어느 정도냐를 나타내는 게 부채 비율. 대부 비율은요. 전체 자산에서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게 대부 비율.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잘 보라고요. 잘 머릿속에 탁 넣어두라고요. 시간 있을 때. 그럼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같은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 다른 개념. 하지만 부채 비율이 커진다는 말도 결국은 무슨 뜻입니까? 부채 비율이 커진다는 것도 결국 부채가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다른 개념이지만 대부 비율이 클수록 이 말도 부채가 많아진다는 뜻이고 부채 비율이 클수록 이 말도 부채가 많아진다는 뜻이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우리 시험 어려운 거 안 낸다고 그랬어. 기본을 묻는다고 그랬어. 그럼 대부 비율은 어떻게 읽을까요? 대부 비율은 자산에 대한 부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대부 비율이란 전체 부동산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이다. 융자가 부채야? 융자가 부채죠? 그래요. 그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게 대부 비율이라고요. 근데 융자액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다 그러면 융자액에 대한 자산의 비율이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거꾸로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그런 거 틀리면 되겠어요? 틀리면 안 되겠지? 엄청 쉬운 문제란 말이야. 그런데 틀려. 사람들이. 왜? 예사로 보고 간단 말입니다. 예사로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기본이 되는 걸 예사로 여겨요. 기본을 예사로 여겨요. 하지만 중요할 때 나를 살려주는 것은 기본이야. 기본이 급할 때 나를 살려줘.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돼. 기본이 잘 돼 있으면 다른 것들은 빨리빨리 흡수하거든요. 근데 기본이 안 돼 있으면요. 그 하나하나를 다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자, 부채 감당률 볼게요. 부채 감당률 이름부터 봐봐. 부채를 감당할 수 있니? 이 얘기야.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겠죠? 맞아요? 그럼 생각해보자. 부채 감당률이 높아. 만약 부채 감당률이 커진다는 말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는 걸까 작은 걸까? 크다는 얘기지. 그렇지. 이름부터 가만히 생각해보자. 이른바 대부 비율이잖아. 대부가 부채 대출이잖아요. 대부가 대출 아닙니까? 우리 은행 예정에 대부계라고 지금 있을 거야. 대부계. 대부계가 뭐 하는데요? 대출해 주는데. 그럼 대부 비율이 커진다 무슨 말이야? 대출이 많다는 얘기겠지 뭐. 부채가 많다는 얘기겠지. 안 그래? 부채 비율이 커진대. 뭐가 많아지는 거야? 부채가 많아지겠지 뭐. 이름에 다 뜻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그럼 부채 감당률,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은 클수록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많다는 얘기겠네요. 맞아요? 그럼 부채 감당률이 작으면요. 부채를 네가 갚을 능력이 별로 없구나. 이런 의미겠네. 아직 안 배웠지만. 그죠? 그럼 부채 감당률은 어떻게 생겼냐면 부채 서비스액이 뭐예요? 원리금. 항상 부채 서비스액 그러면 원리금 이렇게 딱 얘기 나와야 돼.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이에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요. 순영업 소득으로 네가 원리금을 갚을 수 있냐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 영업수지 볼 때 순영업 소득 그 다음이 뭐냐면 부채 서비스액이거든. 순영업 소득 빼기 부채 서비스액이거든요. 영업수지.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으로 부채 서비스액을 갚는단 말이야. 그래서 영업수지 그 시간 빨리 외우는 게 좋아. 그 순영업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거든.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으로 원리금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뭐라고요? 부채 감당률입니다. 오케이? 그럼 만약에 봐요. 부채 서비스액 1억이야. 순영업 소득도 1억이야. 그러면 순영업 소득으로 원리금 갚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갚을 수 있지. 남는 건 하나도 없지만 갚을 수 있죠. 그럼 이 둘이 같으면 뭐예요? 1이잖아요. 1이죠. 그럼 만약 1보다 크단 말이야.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분자가 크다는 얘기죠. 1보다 크다는 건 분자가 크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갚을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야? 충분하다는 거야? 충분하다. 1보다 작으면요. 갚기에는 부족하다 이 얘기죠. 그걸 시험에 잘 내요.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의미, 1보다 작다는 의미를 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돼. 1보다 크다, 충분하다. 응? 크다, 충분하다. 1보다 작으면요.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고. 1보다 크다고? 충분하네.
작다고? 부족하네. 이렇게. 됐어요? 자, 책 한번 볼게요. 자, 294. 비율 분석법의 대부 비율 봅니다. 대부 비율 보니까 거기 밑에 식 보세요.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라고 돼 있죠. 부동산 가치가 자산이에요. 부동산 가치가 자산이에요. 이 건물의 가치가 20억이래. 그럼 난 20억의 자산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위에 보니까 융자 비율이라고도 그러고 저당 비율이라고도 부르고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도 부르죠. LTV 돼 있네요. LTV 동그라미 딱 치시고요. 자, 1번 볼까요? 대부 비율은 줄칩니다.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채다.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채다. 읽을 줄 알아야 돼. 자, 그 밑에 5번 봅니다.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 부채 비율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본에 대한 부채라고 되어 있죠. 줄 치세요. 자본에 대한 부채.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값 이렇게 되어 있네.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값. 이 뜻부터 알아야 돼 일단.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됐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봐볼까? 이 대부 비율은 100%를 초과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없어요. 자, 은행에서 내 건물이 10억짜리 건물인데 12억을 대출해 줄 리가 없죠. 그죠? 없죠. 그런데 만약에요. 엊그저께 우리 얼마 전에 아파트가 엄청 올랐지? 응? 서울에 아파트가 15억짜리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80% 대부 비율 해가지고 12억을 대출해 줬다 볼게요. 그럼 15억 중에 12억이 대출이야. 그럼 대부 비율 80%죠. 그렇게 대출이 나갔다고요.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아파트 값 떨어진다며. 아파트 값이 떨어져가지고 10억밖에 안 돼 이제. 대출 얼마에 줬는데? 12억 해줬잖아요. 그럼 지금 아파트 가치가 얼마예요? 10억. 대출 얼만데? 그럼 10분의 10이네? 그럼 100% 넘네? 대부 비율은 100%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대부 비율은 100%를 초과할 수 있다. 어떨 때? 부동산 가치가 하락할 때. 자, 책 볼게요. 자, 동그라미 3번이에요. 대부 비율의 동그라미 3번. 자, 그게 줄치겠습니다. 대부 비율은 원칙적으로 10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줄치고 그 뒤에도 줄칩니다.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대부 비율이 100%를 초과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런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런 사태가 생겼을 때 은행 원리금은 비싸고 사람들은 돈을 못 갚고 그럼 은행은 아파트를 경매에 넣겠죠. 그럼 예전에 대출해 준 것만큼 회수 못 할 수도 있겠네. 그럴 수 있죠. 그런 일이 예전에 생겼잖아요. 예전에. 자,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 보세요. 부채 감당률. 그 밑에 부채 감당률 식이 있다. 그죠?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 소득.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부채 감당률이란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이 몇 배가 되는 걸 나타낸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제가 아까 A분의 B가 2라고 할 때 B는 A의 몇 배인지를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죠 지금. 참고로 봐. 이런 건 나중에 또 보면 돼. 넘어가. 괜찮아요. 2번 보세요. 부채 서비스액이란 줄 치세요. 줄 쳤어요? 거기 뒤에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액 밑줄.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만 의미한다. 이자도 포함이 된다. 이자도 포함이 돼요. 이자 지급액 제외 그러면 안 돼. 이자 포함이야. 그래서 제가 원리금이라 그랬어요. 자, 3번. 그 뒤에 줄 치겠습니다.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줄 치세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줄 쳤어요? 자, 그 뒤 밑에 순영업 소득이 원리금을 상환하고도 남음이 있다. 여기까지 줄 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순영업 소득은 2억인데 부채 서비스액이 1억 이런 거잖아요.
그 원리금 갖고도 돈이 남잖아. 그게 1보다 크다는 뜻이에요. 그럼 1보다 작다는 거는요, 순영업 소득이 원리금을 갚기에는 부족하다. 이 얘기입니다. 잊어먹지 마세요. 됐어요. 부채 감당률까지 봤어요. 자, 그래서 비율 분석법 3개 봤습니다. 3개. 기억하고요. 부채 감당률은 1보다 크다 작다의 의미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분석 기법, 할인 기법과 비할인 기법 대표적인 거 봤어요. 자, 이제 금융론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론. 자, 310페이지입니다. 금융론도 중요한 부분이죠. 시험에 출제 문항수도 많고요. 앞으로 중요도가 더 늘어날 거라 보입니다. 자, 부동산 금융론. 여러분, 금융이 뭘까요? 네? 뱅크는 은행 아닙니까? 네. 갑자기 영어로 다 답을 하시네. 아이고야, 이거 뭐. 금융. 자금을 융통한다는 뜻. 이러면 항상 떠올리라고 그랬지, 제가. 금융. 자금을 융통하는 거예요. 그럼 융통한다는 게 뭐예요?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금융은 자금 융통, 자금의 조달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벌어야 되겠죠. 물론 그거 빼고. 내가 지금 예를 들어 뭘 살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행 가서 찾아옵니까? 아이고야, 빌리는 게 아니고 찾아오네. 본인 돈이네요. 그죠? 네, 맞아요. 자, 그런데 내가 뭘 살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해, 지금. 은행 돈 다 찾았어, 내 돈. 지금 부족하다고 그랬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왜 그러세요? 협조 좀 해주세요. 안 산다고요. 저분 좀 공부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겠는데. 지금 자금 조달하는데 안 산다 그러면 할 말이 없다 그래. 뭐, 틀린 답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니까? 꼭 사야 되면 빌려야 되겠죠? 이제 안 빌려준대요. 집을 팔아야 됩니까? 저분 잘하겠는데. 자, 우리가 돈을 조달하는 방법,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빌리는 방법. 안 빌려준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훔친다, 안 된다? 전에 누가 얘기해, 엄마한테 얘기해요. 안 돼. 엄마한테 얘기하는 것도 안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자기 거를 팔아야 돼요. 시계 팔든 목걸이 팔든 반지 팔든 자기 걸 팔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야. 남의 걸 빌리든지 내 거를 처분하든지. 오케이? 자, 볼게요. 주식회사 장원의 김 대표님이 공장을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공장. 땅은 있어. 땅은 있는데 거기다 공장을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해. 토지가 있는데 여기다 지금 공장을 신축하려고 그래요. 근데 공장을 신축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뭐 이런 100억이라 그래 보겠습니다. 100억이 필요해. 그래서 이 사람 지금부터 100억을 조달해야 돼. 100억을 조달해야 된다. 이게 금융이에요. 그럼 어떻게 조달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죠. 맞아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자, 은행 대출 30억 받았습니다. 30억. 그런데도 아직 얼마 부족합니까? 70억이 부족하죠. 더 이상 은행에서 대출 안 해준대요. 대출 안 해준대. 물론 대출 받을 때 이 토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 받았어요.
우리 토지를 담보로 하는 걸 저당이라 그럽니다. 저당 대출 받았다고요. 자, 그래서 돈이 부족해. 자, 그래서 이 주식회사 장원은 채권을 발행합니다. 채권을 발행해요. 채권이 뭐냐면요. 제가 이분한테 돈을 빌릴 때 돈을 빌렸어요. 그럼 뭐 써줘야 돼요? 차용증. 맞아요? 이분한테도 돈 빌려요. 또 뭐 써줘야 돼요? 차용증. 그럼 돈 빌릴 때마다 차용증을 써줘야 되겠죠. 귀찮아. 그래서 야, 통일된 표준화된 차용증 하나 없을까?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1억짜리 채권을 발행해 버립니다. 1억짜리 채권. 금액이 1억 딱 적혀 있다. 거기는 만기가 있고요. 만기가 있고 이자율이 적혀 있어요. 이거를 내가 지금 50장을 찍었다고. 50장 50억이죠. 이거를 제가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사주는 사람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왜? 그 사람 뭐 받으려고? 이자 받으려고. 맞아요? 그래서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50억을 조달했다고요. 이걸 우리가 사채라 그래요.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라 그래서 사채. 이상한 그런 사채 그건 아니고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을 뭐라 그런다? 사채. 아시겠죠? 사채. 그래도 지금 부족하죠? 부족해요. 자, 이 주식회사 장원은요. 이 김 대표가 100% 지분을 갖고 있어요. 주식 만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식 만주 자기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다고. 자, 그런데 돈이 부족하지. 그래서 이번에 주식을 발행해요. 주식을 만주를 발행해 버렸어.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를 조달했다? 20억을 조달했어요. 그럼 이 회사 전체 주식이 몇 주가 돼버립니까? 2만 주가 되죠. 맞아요? 그전에는 김 대표가 다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은 2만 주 중에 1만 주밖에 없죠. 맞아요? 이제 예전에는 자기가 다 주인이었는데 이제 자기는 50%만 주인이고 이 주식을 산 사람들이 50%가 이제 회사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자금을 조달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 두 개처럼 이 둘은 남한테 빌린 거죠. 남한테 빌린 거잖아요. 이걸 부채금융이라 그래요. 한마디로 빌렸다 이 말입니다. 빌렸다. 그럼 이거는 뭐냐? 내 거 팔았잖아. 원래 나는 이 회사 주인이었는데 100% 다 내 거였는데 내 몫에 50%를 팔아버려가지고 2만 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2만 주가 됨으로써 이 회사 전체 몫이 50%밖에 안 되죠. 원래는 내 몫이 100%였는데 반을 포기했잖아요. 내 몫을 포기했단 말이야. 이 몫을 지분이라 그래. 이거를 지분금융이라 그래요. 지분금융. 이해되세요? 자, 이때요. 돈을 준 사람. 네. 제가 표현을 쉽게 합니다. 이걸 우리가 자금 공급자. 돈을 준 사람. 여기서 돈 누가 줬어요? 은행. 여기는 돈 누가 줬어요? 채권 구입한 사람. 채권 사준 사람. 여기는 누가 돈 줬어요? 주식을 사준 사람. 맞아요? 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저당 투자자. 저당 투자자. 지분 투자자.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뭘까요? 이 사람들은 돈을 왜 줬대요? 왜 채권을 왜 사줬대요? 이 사람들은 이자 받으려고. 이자 받으려고. 이 사람들은 주식 왜 사줬을까요?
배당받으려고 목적이 다르다고요. 자, 조금 전에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돈을 조달했죠. 여기 이때 발행하는 정권을 뭐라고 부르느냐? 부채금융과 관계되는 정권, 부채정권. 대표적인 게 채권입니다. 자, 지분금융에서 발행한 정권이 있었죠. 주식 이거를 지분정권이라 불러요. 대표적인 게 주식이야. 주식. 자, 그리고 이 둘은 빌린 거죠. 얼마 빌렸어요? 80억. 이게 부채다 이제. 자기 돈이다, 남의 돈이다. 이거는 타인 자본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부채를 타인 자본이라 불러요. 자, 그럼 20억 있지? 이 20억은 주식을 사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다 우리 주주야 이제. 주주라고. 주식을 산 사람들 우리 뭐라 불러? 주주는 회사의 주인입니까?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지. 그럼 이 20억은 남의 돈이다 이제. 우리 돈이다. 우리 돈으로 봐요. 그래서 20억은요 자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본이 돼요. 그럼 이거 두 개 합쳐. 부채하고 자본 합쳐. 제가 부채하고 자본 합치면 뭐라고 그랬어 아까? 자산.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주식회사 장원은 100억이라는 자산이 생긴 거예요. 공장이 생겼죠 지금. 오케이? 자, 그래서 100억이라는 자산을 들어오는데 이 100억이라는 자산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자본을 조달했는지,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는지가 나오고 있네요. 맞아요? 이거를 무슨 금융이라 그러고요? 부채금융. 이거는 무슨 금융인데요? 지분금융. 정리 다 했다 이제. 자, 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남한테 빌리는 방법. 빌리는 방법은 다양해. 은행 가서 빌려도 되고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고요. 그 두 개가 대표적이거든. 채권 발행.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은 국채.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사채. 이렇게 불러요. 지금 국가가 돈이 필요하잖아. 그럼 국가도 국채 발행합니다. 부산시청이 또 채권 발행하거든. 그런 거 공채라 그래. 자, 부산시청이 광안리에 대규모 건설 공사를 하려고 그래. 돈이 필요하죠. 근데 부산시청이 돈이 없어. 그럼 얘들이 채권을 발행한다고. 채권. 그걸 우리가 공채라 그래요. 그러면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했지. 이게 다 부채금융이라고요. 빌렸잖아 한마디로.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돈 갚아야 되겠죠. 갚아야 돼. 이자도 주고 원금 갚아줘야 돼요. 내 몫을 팔아가지고 내 지분을 팔아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거 뭐라 그런다? 지분금융.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부채금융 저당 투자자 이자. 한 세트예요. 부채금융 저당 투자자 이자. 그리고 이때 부르는 정권을 뭐라고 부른다? 부채정권. 세트라고요. 지분금융, 지분투자자 배당, 지분정권. 이 한 세트예요. 그럼 만약에 지분금융 얘기를 하는데 이자라는 말 나오면 될까? 안 되지. 지분투자자 얘기하는데 이자 얘기하면 될까? 안 되겠죠. 저당 투자자 그러는데 배당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머릿속에 딱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응? 이런 게 잘 알아두면 좋아. 나중에 공부할 때. 그래서 우리 투자자는 크게 저당 투자자와 지분 투자자로 나누는 겁니다. 저당 투자자는 누구냐? 은행, 채권을 구입해 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저당 투자자. 대표적으로 주식을 구입해 준 사람은 뭐라고 부르고요? 지분 투자자라 그래요. 지분 투자자. 됐나요? 자, 책 볼게요. 자, 311페이지입니다. 지금 제가 뭐 하려고 그러냐면 부동산 금융의 종류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311페이지 보세요. 부동산 금융의 종류 그래가지고
지분금융, 부채금융, 메자닌금융이라고 돼 있나요?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여기가 중요하다고요. 자, 먼저 지분금융 보세요. 지분금융. 자, 거기 지분금융은 줄칩니다. 박스 안에. 지분금융은 줄치세요. 주식을 발행 밑줄. 그 밑에 보니까 지분권 판매, 지분을 판다고요. 자기 지분을. 왜냐하면 이거 참고로 들으시면 돼요. 참고로 우리 회사는요 종류가 몇 개 있어요. 주식회사만 있는 게 아니야. 나 중개법 시간에 배울 거야. 한명회사가 있고요, 합자회사가 있고요, 유한회사가 있고요, 주식회사가 있어. 회사는 그 중에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회사는 주식회사밖에 없어. 그러면 한명, 합자 이런 회사들은 주식을 발행하는 게 아니고 지분이라는 걸 판매한단 말이야. 지분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주식을 발행한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분을 매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식 발행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지분권을 판매하여 이 말은 주식회사가 아닌 회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분권 판매. 뒤에 무슨 자본을 조달한다고 돼 있어? 자기 자본 조달한다고요. 얘들은 자본으로 가요. 자본으로. 그래서 이 회사는요, 여러분 대차 대조표 요즘은 재무상태표라 그러는데 여기 자산이 있거든. 이 자산 지금 100억이 생겼다고. 근데 자산 100억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봤더니 부채 얼마? 80억. 자기 자본 얼마?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그러면 이 자본은 뭐라 그러고 자기 자본, 부채는 뭐라 부르고 타인 자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지분금융은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실적 배당이 이루어진다고 돼 있죠. 배당 딱 줄치고요. 자, 우리 시험은 고민 1, 2, 3, 4, 5 보이세요? 그거 딱 묶어서 별표 하세요. 거기서 시험 내요. 종류, 지분금융 종류. 한번 볼게요. 신디케이터, 조인트벤처,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 발행액, 공모에 의한 증자. 그 공모에 의한 증자가 뭐냐면 주식 발행해가지고 돈 모으는 거야. 그게 증자야. 5번 맨 끝에 펀드만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펀드. 이거 외워야 돼요. 나중에는요. 지금 외우려 하지 마세요. 중요하다고요. 중요하다고. 우리 시험은 다음 중 지분금융을 찾으세요 이렇게 내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인 베이스고 기본적으로 아시는 거고 시험은 종류를 물어봐요. 지분금융. 그럼 이 지분금융은 여러분 생각에 원금 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원금 보장 돼? 안 돼? 그럼 보세요. 여러분 배당이 뭐예요?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이제. 배당이 뭐예요? 배당. 이익이 나면 내가 나눠주는 거잖아. 맞아? 내가 이 회사에 5% 지분을 갖고 있어. 이번에 이익이 100원 났대. 그럼 5원 받아야지. 맞아요? 그게 배당이야. 이익이 안 나면 못 받는 거지 뭐. 망하면 끝이지 뭐. 응? 원금 손실 가능성 있어요. 자, 배당이라는 건 뭐예요? 잘 되면 많이 받는 거죠. 잘 될 때는 많이 받고 망해도 내 원금 보장되고 그런 게 어딨노?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지분금융은 원금 손실 가능성 있다. 옆에 적어 놓으세요. 지분금융 거기 글자 밑에 지분금융 글자 밑에 원금 손실 가능성 있다. 원금 손실 가능성 있다. 지분금융은 원금 보장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펀드 가입하러 가시면 은행 직원이 반드시 그 얘기를 합니다. 고객님, 이 상품은 본인의 책임에 의해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고 반드시 고지해야 됩니다. 고지해야 된다. 그거 안 하면 불안전 판매야. 어찌됐든 지분금융은 원금 손실 가능성 있다. 펀드 원금 손실 가능성 있어요. 주식 회사 상패대 봐봐. 휴지 쪼가리 되잖아. 휴지 쪼가리. 그죠?
넘길게요. 자, 부채금융이에요. 자, 부채금융 보시면 거기 저당권을 설정한 저당 동그라미. 저당이 뭘까요?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돈 빌린다는 뜻이에요. 저당은 하여튼 돈 빌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저당이라는 말 나오면 부채금융이야. 저당이라는 말 나오면 부채금융이야. 저당은 돈 빌린다는 얘기야. 그 위에다는 적어볼까요? 담보, 담보, 저당, 담보 이런 말 나오면 돈 빌린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담보라는 말 나오면 돈 빌리는 거야. 저당 돈 빌리는 거야. 자, 그 뒤에 사채 발행 밑줄. 사채 발행. 사채가 채권이죠. 뭐를 조달한다고 되어 있어요? 타인 자본. 타인 자본. 그러니까 뭐가 목적입니까? 이자. 이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그 밑에 부채금융도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그것도 딱 묶어요. 별표 하세요. 외워야 돼요. 지금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체크해 놓으세요. 아, 이거 중요한 거구나. 여기가 중요한 거구나. 아마 올해 시험 나올 거야. 올해 34회죠? 34회 나온다, 얘. 지분금융, 부채금융 나올 때 됐어. 근데 여러분 다 맞춰요. 제가 시험 칠 때까지 한 50번 이상 얘기합니다. 다 맞춥니다. 체크해 놓으세요. 자, 그 밑에 이제 메자닌 금융이라고 있어요. 메자닌 금융. 이 메자닌은 이탈리아어예요. 이탈리아어. 우리가 이태리 건물에 가보고,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런 건물들이 있는데 1층과 2층 사이에 보면 중간층에 층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메자닌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메자닌 금융 밑에다가 적으세요. 뭐라고 적냐면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적었습니까? 자, 그럼 우리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른쪽에 보니까 채권과 주식의 중간 형태 이런 말 보이세요? 그거 줄 하나 쳐놓으세요. 채권과 주식의 중간 형태라는 게 뭐야? 채권, 부채금융도 되고 주식, 지분금융도 된다 이 얘기잖아요. 자, 그 밑에 1번부터 6번까지 돼 있나요? 자, 거기서 다 알면 좋아요. 다 알면 좋은데 거기 1번부터 4번 정도까지는 아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그 우선주 있죠? 우선주 옆에다 이렇게 적으세요. 보통주 X. 보통주는 메자닌 아니야.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기 1번, 2번, 4번 정도만 설명드릴게요. 나머지는 크게 뭐 그러니까. 자, 거기 신주인수권부 사채하고 전환사채 있죠. 그럼 둘 다 사채잖아요. 그러니까 사채니까 무슨 금융이에요? 부채금융이죠. 채가 들어가면 부채야. 부채금융이라고. 자, 그런데 전환이라는 말이 붙었죠. 이 전환사채는 뭐냐면 사채를 발행해. 회사에서 채권을 발행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채권 샀어요. 자, 만기가 됐어요. 만기가 되면 전환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 있어요. 전환권 행사. 전환권을 행사하면 여러분들에게 내가 주식 줘요. 뭘 준다고요? 주식을 줘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사채지만 나중에는 뭐로 바꿀 수 있다?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채의 성격도 갖고 있고 뭐도 갖고 있어요? 주식의 성격도 갖고 있지. 그러니까 메자닌이라 부른다고요. 또 몰라도 돼. 그냥 들으면 돼.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전환사채가 뭡니까? 이런 시험에 안 낸다. 안 내. 전환사채는 무슨 금융이다? 그것만 알면 돼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뜻은 그냥 참고로 하시라고요. 신주인수권부 사채도 뭐냐면 앞에 신주라고 돼 있지. 신주인수권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다 이 말이거든. 그 말이. 그럼 이것도 만기가 되잖아요. 사채의 만기가 되죠. 그럼 나는 이 채권을 가지고 새로운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요.
돈 좀 내야 돼, 이때는. 전환사채는 돈 안 내도 되지만 얘는 돈을 좀 내야 돼. 어찌됐든 얘도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다 갖고 있지.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이 후순위 대출은 뭐냐면요. 이름부터 후순위지. 순위가 맨 마지막으로 밀리는 대출이라고요. 돈을 빌려주긴 빌려줬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맨 마지막에 받아. 원래 부채는 갚아야 됩니다. 부채는 갚아야 돼. 근데 후순위 대출은 내 앞에 사람들이 다 받고 나서 맨 마지막에 받는 대출이에요. 얘는 부채지만 맨 마지막에 받는다는 얘기는 마치 주인하고 비슷하게 취급해줘요. 너는 맨 마지막에 내리는 애구나. 너는 배가 지금 난파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내리는 애구나. 대출이지만. 그래서 얘들을 IMF, 우리 국제통화기금 IMF 아시죠? IMF에서는 얘를 자본으로 취급해줘요. 뭐로 취급해준다고? 이름은 대출인데. 그래서 후순위 대출도 메자닌입니다. 뜻 몰라도 돼. 그냥 후순위 대출은 메자닌이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제가 11월 12월이니까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선주 한번 볼게요. 우선주. 자, 보통주는 안 된다고 그랬지? 그거는 기억해야 돼. 자, 우리가 주식은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어요. 여러분, 주식을 산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 주주. 주주는 크게 두 가지 권리가 있어요. 주주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응? 여러분이 만약 현대자동차 주주야. 어떤 권리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권리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권리가 두 개 있거든. 생각나는 거 뭐 없습니까? 첫째, 배당 받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배당. 아까 하나 배웠잖아, 배당. 배당을 받을 수 있죠. 또요, 주주총회 가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의결할 수 있어요. 찬성 반대할 수 있다고요. 의결권. 여러분 나중에 회사 주식 사면요, 주총할 때 되면 집에 날라옵니다. 주총 참석하라고. 나중에 한번 사봐봐. 한 주라도 한번 사봐봐. 어떻게 되는지 날라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주총회 가가지고 의결할 수 있어요. 그게 보통주야. 그게 보통주식이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주는 배당도 받을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다? 의결도 할 수 있다고요. 자, 근데 우선주 있죠?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 우선주는 배당만 받아. 이름이 무슨 주예요? 우선주죠. 에? 왜 우선주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왜 우선주, 이름이 왜 우선주일까? 배당을 먼저 받아, 얘들은. 배당을 먼저 받는다고. 네? 우선주는 그래서 우리가 배당 우선주라 불러. 그러니까 얘들은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아, 먼저. 그리고 와서 남는 거 있지? 이 가지고 보통주 애들 배당해줘. 자, 그럼 봐봐요. 우선주는 주식이지만 채권 같아. 마치 이자 받는 것 같지 않아요? 일단 먼저 돈 받아가잖아. 의결권도 없고. 맞습니까? 그래서 우선주는 주식이지만 마치 채권 저당 투자자들처럼 먼저 챙겨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는 채권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선주 메자닌이다. 보통주는 메자닌 아니야. 보통주는 무슨 금융이야, 그러면? 보통주는 무슨 금융이야? 그렇지, 지분금융이야. 여기서 이 주식 보통주야, 보통주. 이 보통주라고. 아무 말 없으면 보통주. 아시겠죠? 최근에 시험에 나왔다. 보통주는 메자닌 아니다. 보통주는 메자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지. 보통주 메자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분금융, 부채금융, 메자닌금융까지 봤어요. 자, 지분금융. 자기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주식을 발행해서 자기 자본 조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지분금융 종류 여러 개 밑에 있다고 그랬죠. 그 나중에 이제 외우시면 돼요. 지금은 신경 안 써도 돼. 대표적인 지분금융 뭐라고요? 주식. 자, 부채금융, 돈 빌리는 거예요. 저당, 담보, 채권, 돈 빌리는 거, 자기 자본, 타인 자본, 저당, 담보, 채권.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대. 메자닌. 그냥 채권이 아니고 앞에 뭐 붙어? 전환, 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후순위, 대출,
보통 주간이고 우선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네 가지 정도만 일단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밑에 두 개는 다음에 저도 말씀드릴게요. 여기 교환사채하고 자산 매입부 대출은요. 자, 여기까지 보고 조금 쉬었다가 이자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